예당 저수지의 아침 공기는 참 싱그럽지요. 물 안개 너머로 사과 과수원들이 언덕을 따라 펼쳐져 있고 봄이면 하얀 사과꽃이 물가에 수놓지요. 국내에서 제일 큰 저수지답게 붕어며 장어며 거짓말 좀 보태서 물반 고기반이라 낚시꾼이라면 한 번쯤은 꼭 가봤을 그런 곳이지요. 내가 예당 저수지 한켠에서 작은 좌대 낚시터를 운영한 지도 어느덧 12년째인데. 박 사장님, 오늘은 뭔 미끼를 써야 월척 한 마리 하겠슈? 옆좌대는 구루텐 짝밥 쓰는 것 같던디. 아침부터 수몰 버드나무 좌대에 자리 잡은 단골 손님 한 명이 큰 소리로 물었는데 내가 일부러 짐짓 심각한 얼굴을 하고 대답했지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미끼가 뭔지 아남유? 사랑이유, 사랑. 잘못 물면 한 방에 훅 가는 거유. 주변에 있던 낚시 손님들이 피식 웃더니 한마디씩 거들었지요. 아따, 사장님 그 시방 또 시작이네. 한쪽 구석에 처음 보는 얼굴의 30대 손님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사장님, 그게 무슨 얘기래요?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대답을 못하고 배 핸들만 만지작거렸지요. 가슴 한켠에 짠한 기억이 스치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던 10년지기 단골 손님이 툭 치며 웃었지요. 에이그, 저 양반 또 옛날 생각하나 보네. 아이고 젊은 조사님, 저 양반 말 맞아요. 사랑이라는 미끼, 잘못 물면 큰일 난다니까요. 사람들은 재미있다는 듯 웃었지만 나는 그 순간 얼핏 몇 해 전 일이 떠올랐어요. 내가 왜 사랑 타령을 하게 되었냐고요. 그럼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내 이름은 박용섭, 올해 나이 58대입니다. 어려서부터 사람들한테 참 융통성 없다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지요. 뭐든 고지식하게만 굴었던 모양이에요. 한창 때는 반월공단 자동차 부품 하청 공장에서 20년 넘게 일했지요. 성실하게 일만 봤는데 IMF 외환위기 끝물에 하필 회사가 망해버렸네요. 졸지에 직장을 잃고 몇 해를 반백수로 지냈어요. 능력 없다고 마누라한테 구박받다가 결국 이혼당했고 삶이 참 바닥이었지요. 갈 데 없던 나는 수원으로 올라가 공사판 막일도 했어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잡부 노릇을 몇 년 했지요. 하루 벌어 겨우 하루 먹고 사는 빠듯한 나날에 몸도 마음도 천천히 망가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효도 한 번 못 해드린 게 한이 되더군요. 홀로 남으신 어머니는 몸까지 편찮으셔서 혼자 돌보기 어렵다는 소식에 저는 큰 결심하고 고향으로 내려왔지요. 예산군 대흥면 예당 저수지 인근이 제 고향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작은 좌대 낚시터를 마련해 운영하고 계셨는데 제가 그걸 물려받게 되었어요. 고향에 내려와 보니 사방이 다 익숙한 풍경이지만 군에서 돈 좀 들여 저수지에 잔교도 만들고 공원도 조성해 놓아서 여기저기 카페도 생기고 관광객들도 북적댔지요. 저수지 오는 길가엔 사과과 수원이 즐비한데 철 따라서 꽃 피고 열매 맺고 붉게 물드는 광경이 참으로 일품입니다. 낚시터 일을 시작하고 처음엔 서툴렀지만 철마다 포인트 따라 좌대 옮기고 진상 손님들 치닥거리하며 버티고 버티다 보니 세월이 훌쩍 흘러 벌써 12년이 되었네요. 그동안 많이 익숙해졌지요. 낚시터 일이라는 게 쉬운 줄 알았더니 막상 해보니 몸은 고되고 심심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제 손길 덕에 어머니 건강이 조금씩 안정되셨다는 겁니다. 어머니 모시고 조용히 낚시터나 지키며 평생 살아야겠구나. 복이 비슷한 다짐을 하던 즈음이었죠. 그 무렵 제게 유일하게 말을 섞는 사람이 있었으니 어릴 적 동네 친구 춘자였습니다.
춘자는 응봉에서 작은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 수다로 치면 우리 동네 둘째가라면 서러운 여자예요. 동네 소문이란 소문은 죄다 그녀 입을 거쳐서 퍼진다고 할 만큼 입심이 대단한 사람이죠. 하루는 춘자가 낚시터에 불쑥 찾아와 제 얼굴을 보자마자 혀를 찼어요. 용섭이, 너 인간아. 어째 여태 여편네 하나 없이 그리 늙어가는겨? 남들은 다 손주 볼 나이에 밥 한 그릇 떠줄 사람 하나 없으니 으구. 내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죠. 나 원참, 나 같은 중늙은이를 누가 챙겨주긴 한다냐? 그냥 내 팔자련이 하고 사는겨. 그러자 춘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제 어깨를 툭 치며 이러는 겁니다. 팔자 타령은 집어치우고 너도 사람이라면 다시 살 궁리를 혀야지. 요새 다들 국제결혼들 하자녀? 처자들이 얼마나 싹싹하고 좋은디? 야야, 그 제너머 운공리 종숙이 알지? 거기 큰놈이 장가를 암만 해도 못 가불어갖고 걔 맨날 죽상으로 동네 쑤시고 댕겼자녀. 근데 이번에 필리핀 며느리 생기고 그 뒤로는 낯짝이 그 무엇이냐? 꼭 벼락 맞은 봉숭아 마냥 활짝 피었더라. 아따 그 얼굴 봤냐? 예전엔 주름이 눈바닥 갈라지듯 했는데 요즘은 돈 들여 댕긴 것도 아닌데 그냥 뽀샤시 허게. 거시기 며느리 하나 잘 들이더니 사람이 저렇게 달라진다니께.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국제결혼은 남 얘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춘자 말이 자꾸 맴돌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것이 글쎄 동네 이장하고 짜고 제 등을 떠밀 작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며칠 후 동네 이장님과 둘이서 저녁에 막걸리 한 잔 걸치는데 이장님이 슬쩍 이런 말을 꺼냈어요. 아이고, 용섭이 자네도 장가 다시 가야지. 내가 아는 결혼 중개 업소가 있은께 한번 알아보는 게 어때요? 술 기운도 있고 해서 이 나이에 너무 부끄럽게 뭐유? 하면서도 내심 마음 한구석이 술렁거렸지요. 결국 이장님이 등을 떠밀다시피 해서 저는 국제결혼을 진지하게 알아보게 됐습니다. 마음 먹으니까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더라고요. 서류 준비부터 중개업체 소개까지 이장님이 곧잘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베트남 호치민시로 아내 될 사람을 만나러 가게 됐지요. 낯선 외국 땅 공항에 내려서도 실감이 안 났는데 중개업체 직원 인솔로 한 식당에서 린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호치민시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붕따오라는 곳에서 왔다고 올해 32이라고 했어요. 한국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어서 우리말을 곧잘 하더라고요. 검은 생머리에 긴 속눈썹, 웃을 때 보조개가 살짝 패이는 게 참 단아한 인상이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맑고 선해 보여서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린과 저는 며칠간의 짧은 만남 끝에 서로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녀에게도 절박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솔직히 저는 오랜만에 찾아온 인연이 그저 고마웠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새로 시작해 볼 수 있겠다 싶은 희망이 솟더군요. 국제결혼이라고 하지만 제 마음엔 마치 늦은 연애라도 하는 양 두근거림이 있었습니다. 예산으로 돌아온 저는 몇 개월 후 린을 아내로 맞아 고향집으로 데려왔지요. 린이 낯선 시골 생활에 잘 적응할까 걱정이 됐지만 웬걸요 그녀는 예상보다 훨씬 성실하고 똑부러졌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어머니 약부터 챙기고 집안 청소며 밥까지 척척 해냈어요. 음식도 곧잘 했는데 반찬 솜씨가 좋으니 함께 지내던 어머니도 꽤 흡족해 하셨지요. 제가 낚시터에 나가 있는 낮 동안 린은 집 근처 텃밭에서 상추랑 고추 같은 걸 가꾸며 지냈어요. 낚시터 일도 자연스레 린이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낚시 손님들 상대로 커피나 라면을 끓여서 내오곤 했지요. 특히 린이 끓여주는 닭도리탕이 일품이었는데 한번 맛본 단골 낚시꾼들이 아따 이 판말이오. 여자 손맛이 쫙 배서 그런지 어메 숟갈이 안 멈춰불어잉. 사장님 장가 가더니 거시기 그 무엇이냐. 서비스가 그냥 확 달라져 버렸는디오잉. 하고 농을 칠 정도였습니다.
리는 쑥스럽다는 듯 웃어 보였지만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그녀가 참 정성스레 손님들을 챙겼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식욕이 떨어지셨을 때는 린이 인근 광시 한우거리에서 속꼬리를 공수해 와서 진하게 사골곰탕을 끓여 드리기도 했습니다. 몸에 좋은 건 뭐든 해 드리겠다며 정성을 다하는 모습에 제가 다 감동할 지경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저희 낚시터 소문도 여기저기 퍼져나갔습니다. 원래 예당 저수지가 전국구 낚시터다 보니 낚시철마다 북적거리긴 했지만 제 좌대 낚시터는 특별히 내세울 것 없는 한적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박 사장네 젊은 세댁이 밥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한다는 입소문이 돌면서부터 단골 손님이 하나둘 붙기 시작했습니다. 붕어나 빠가 같은 물고기를 잡아서 가져오면 린이 손질해서 손수 매운탕도 끓여 주었는데 그 얼큰 달짝하고 시원한 맛에 손님들이 잡으라는 괴기는 안 잡고 밤새 엄한 쇠주만 잡다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수지 드라이브하며 바람 쐬러 온 나들이객들도 우리 낚시터 식당에 들러 린이 끓인 민물 매운탕을 찾곤 했습니다. 낚시터에 활기가 돌고 저와 린은 바쁘면서도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이게 바로 사람 사는 재미구나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정의 온기였달까요. 하지만 행복이 깊어질수록 어딘지 모르게 가슴 한쪽에 불안한 기운이 피어났습니다. 낚시터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린이 예전보다 옷차림이나 화장에 더 신경을 쓰는 게 눈에 띄었죠. 뭐 젊은 아내니 그럴 수 있다 싶었는데 어느 날부터 단골 손님 중 한 명과 린이 유난히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 손님은 4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자주 혼자 와서 밤낚시를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린이 상냥하게 대해주니 고마워서 이것저것 말을 붙이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가끔 제가 볼 일을 보러 자리를 비우면 그 남자가 낚시하는 좌대에 린이 같이 있는 모습이 목격되곤 했습니다. 내가 원체 둔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 좌대에 담배 심부름 간 거겠지 하며 굳이 의심을 하지는 않고 설마 하는 마음에 그냥 넘겼지요. 하지만 아내의 태도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누군가와 카톡을 주고받으며 미소 짓는 일이 잦았어요. 제가 물으면 수원에 있는 언니랑 얘기해 하고 얼버무리곤 했지요. 어느새 제 속엔 뜨거운 의심의 가시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여나 했던 불안이 점차 확신이 되어가던 즈음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전해 듣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예산읍 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알게 된 건데 우리 낚시터에 오던 그 40대 남자, 수원에서 식당을 크게 하는 최 사장이라고 하더군요. 몇 년 전에 불법 체류 중이던 한 베트남 아가씨와 사고를 쳐서 그 동네가 시끌시끌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 마누라가 소문난 싸움닭이라 그 동네에서 최 사장네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베트남 여자가 제 아내 린이었다는군요. 린이 한국에 한 번 온 적 있다고 했었는데 그때 불법 체류 신분으로 수원에 있는 최 씨네 식당에서 일했고 거기서 최 씨와 그렇고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거였어요. 영주권을 얻어 눌러앉고 싶어 그 남자를 의지했지만 결국 그의 본처에게 들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머리가 띵했습니다. 린은 과거를 숨기고 나와 결혼한 거였어요. 한국에 다시 오고 싶어 국제결혼을 택했고 하필 그 상대가 나였구나 라는 걸 생각하니 배신감과 분노보다 허탈함과 서글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해 겨울에 벌어졌습니다. 저수지에 살얼음이 얼 정도의 추위 때문에 손님 하나 없이 한산하던 12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린이 아침부터 장롱을 뒤적이며 옷을 챙기길래
어디 가려고 그러나 했더니 수원에 있는 사촌 언니네 집에 며칠 다녀오겠다는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내색할 수가 없었어요. 마침 나도 수원에 사는 조카 결혼식이 있어 올라가야 했거든요. 우리 둘은 모르는 척 각자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피로연 뷔페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겨울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지요. 마음은 무겁고 발은 영 맥없이 끌리기만 하더라고요. 수원역 대합실에서 예산 가는 표를 사려고 창구로 다가가다가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수없이 부정하면서도 저는 무슨 홀린 사람처럼 두 남녀가 기차표 파는 창구에 서 있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내 아내 린과 그리고 그 남자 최 사장이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인파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린, 제발 아니라고 해줘. 가슴 속으로 몇 번이고 외쳤지만 두 사람이 다정하게 웃으며 얘기하는 모습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른 채 도착해보니 수원터미널이더군요. 그날 밤 리는 아무 일 없었던 양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말없이 방문을 닫아 걸고 혼자 밖을 내다보았어요. 차마 몰아 물을 용기도 확인할 마음에 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리는 사라졌습니다. 집안 금고에 모아둔 5만 원짜리 100장도 함께 흔적도 없이 말이에요. 린이 온데간데 없이 없어진 걸 알았을 때 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워서 주저앉고 말았죠. 간신히 정신을 추스르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눈도 있고 해서 창피함을 무릅쓰고서라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며칠 후 다행인지 불행인지 경찰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두 년놈이 전북 부안의 한 모텔에 함께 있는 것을 최 사장의 마누라가 가서 현장을 덮쳤다는 겁니다. 경찰서에 와서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에 한 걸음에 달려가서 마주한 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왈칵 눈물을 쏟으며 애원했어요. 용섭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 그냥 다시 잘 살아보고 싶었어. 그 사람 말만 믿은 내가 바보였어요. 정말 미안해. 그날 이후로 린과 저는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경찰 조사 후 별다른 처벌은 받지 않고 조용히 출국 조치되어 한국을 떠났어요. 같이 붙잡힌 최 사장이라는 사람은 집안이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다는 소문만 들렸습니다. 마누라한테 이혼당하고 5억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당했다더군요. 남의 가정을 깼으니 한편으로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구아웅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린이 떠나고 난 뒤 제 삶은 깊은 겨울 속을 헤매는 듯했어요. 저수지의 물은 언제나처럼 잔잔했지만 제 속은 폭풍이 휘몰아친 듯 뒤집혀 있었지요. 놈들 패가 망신했다는 얘기는 바티 일꾼들 통해서 참 빨리 퍼져서 대흥과 응봉은 물론 멀리 삽교까지 금세 소문이 돌았습니다. 용섭이 국제결혼했다가 된통 당했다더라. 그러게 남의 나라 여자 믿고 덜컥 장가드는 게 아니지. 여편네가 바람나서 돈 들고 달아났다자뇨. 눈앞에서 수군거리지 않아도 제 귀에는 동네의 온갖 소문이 다 들리는 듯했습니다. 창피하고 속상해서 한동안 낚시터 문도 제대로 못 열었지요. 찾아오던 단골들도 소식 듣고는 뜸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텅 빈 좌대에 멍하니 앉아 물만 바라본 적도 많았어요. 사람이 망가지면 말부터 없어진다더니 제가 딱 그 짝이었습니다. 밥은 입에 들어가는지 마는지 했고 손님들 앞에서도 전처럼 웃고 떠들 수가 없었어요. 그 와중에도
고맙게도 친구 춘자만은 틈틈이 찾아와 챙겨주었지요. 하루는 읍내 이발소 앞에서 아줌마들 몇이 모여 제 흉을 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응, 그 박용섭이 그냥 반 말이요. 밤에 힘을 못 쓰는 모양이요. 에고, 젊은 예팬네가 그걸 어찌 참고 살겄어? 그러니까 도맹가지 안 도맹가겠어? 속은 또 울매나 오리숙함은 젊은 계집한테 홀라당 당했디야. 흘러나오는 소문에 춘자가 불끈 성을 냈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정말 그러고 넘 흉볼 일이 아니라니께. 용섭이 그냥 반 잘못한 것도 없은께 함부로 주둥이들 놀리지들 마셔. 동네에서 입심 좋기로 이름난 춘자가 이렇게 나서서 저를 두둔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겉으로 티는 못 냈지만 혼자 웅크리고 울었어요. 며칠 뒤에는 뜻밖에도 어머니가 남긴 쪽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제 방문 앞에 살짝 놓인 편지였어요. 달필은 아니지만 지나간 달력 종이에 꾹꾹 눌러 쓴 글씨로 어머니는 이렇게 적으셨더군요. 서봐, 사람 믿은 게 죄는 아니다. 너무 내 탓만 하지 말어라. 인생은 긴디. 아직도 앞으론 좋은 날이 많을 거요. 너무 마음 다 주지 말고 너 자신부터 잘 챙겨야 쓴다. 다 늙은 네 애미 말 허투루 듣지 말고 이제 네 길을 다시 가야지. 밤새워 썼는지 삐뚤빼뚤한 그 글을 읽는데 와락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새벽 하늘에 대고 예 이렇게 몇 번이고 대답하며 펑펑 울었지요.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여 주는 것 같았어요. 나를 탓하지 말라는 그 한마디에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었지요.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낚시터를 다시 열고 식당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수지 옆 도로 쪽에서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눈이 부신 오후 햇살을 등에 지고 서 있는데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낚시터 찾아오신겨? 제가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그 여자가 살짝 미소 지으며 인사하더군요. 안녕하세요. 혹시 박용섭 사장님이세요?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을 하는데 목소리에 익숙한 외국 억양이 배어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혹시 린이 말하던 그 언니? 저도 모르게 그렇게 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린의 사촌 언니예요. 예전에 린이랑 같이 한국 식당에서 일한 적 있었어요. 눈매가 린과 조금 닮은 듯도 했습니다. 그녀가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내밀었어요. 린이 떠나기 전에 꼭 용섭 씨께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한동안 갖고 있다가 이제야 가져왔네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들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어 편지를 펼쳤습니다. 용섭 씨에게 정말 미안해요. 나는 결국 나 자신도 당신 마음도 다 믿지 못했어요. 그래도 단 한 번은 진심이었어요. 저수지의 잔잔한 소쩍새 소리 들으며 당신이랑 마주 앉아 먹던 구수한 된장찌개.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사랑받을 자격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그걸 망쳐버렸지만 꼭 행복해지길 바래요. 나중에 훗날 언젠가 당신 웃는 얼굴 다시 보고 싶어요. 마지막 문장 아래에는 연필로 눌러 쓴 듯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데 저수지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편지 위로 하얀 사과꽃잎 한 장이 툭 하고 떨어지더군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사과, 그게 사과꽃잎처럼 내 손에 내려앉은 것만 같았지요. 잠시 후 좌대 난간에 기대 앉아 저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살랑이는 봄바람의 물비린내와 함께 사과꽃 향기가 어슴풀에 섞여 왔어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겨우 내 꽁꽁 얼었던 저수지에도 어느새 봄 햇살이 가득 번져 있더군요. 가슴 한켠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성큼성큼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소리쳤지요. 용섭 씨, 커피잔 들고 전원일기 드라마 찍남. 허긴 봄 타는 거 보니 정신 좀 차렸나 보네. 이봐, 날씨 요래 좋은디 우리 그 대흥 사과밭 카페나 한번 훑고 오자니께. 거시기 거기가 경치 끝판왕이라더만. 돌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 춘자가 호탕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며 웃었지요. 그 동네 사과밭 한가운데 있다는 그 다방 말하는 거요. 사과밭에 웬 다방 거참. 요즘 젊은 것들 지랄이요. 인자 나 거기까지 데리고 갈 판이요. 춘자는 제 손에 들린 편지를 힐끗 보더니 빙그레 웃으며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젠 진짜 봄 옮겨? 얼른 기지개 켜고 사과꽃처럼 허옇게 활짝 펴야죠. 그리 안 그려? 그날 오후 오랜만에 단골 아저씨 한 분이 제 낚시터에 찾아왔습니다. 좌대로 안내하면서 내가 여담으로 요즘은 떡붕어 산란기라 월척은 그냥 넣으면 나온다고 하니까 박 사장 근데 요새는 뭔 미끼를 써야 될란가? 익살스럽게 묻는 그의 말에 저는 껄껄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글쎄요. 고놈들이 요샌 지갑 두둑한 미끼만 찾는 것 같더라고요. 뭐 사람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죠. 괜히 사랑 같은 거 잘못 물었다간 큰 코 다치는 법이라니까요.